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네 번째 가연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가연물, 연소가 가능한 물질인데, 자, 먼저 LPG와 LNG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자, 첫 번째 LPG 먼저 볼게요. LPG. 자, LPG 같은 경우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인데 LPG를 다른 말로 액화석유가스라고 하죠.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라고 합니다. 그때 이 LPG의 그런 화재 성상, LPG의 화재 성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주성분이 중요해요. 주성분. LPG의 주성분이 뭘로 이루어졌냐? 바로 프로판. 자, 프로판과 부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판. 자, 프로판과 부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LPG입니다. LPG. 자, 그때 그 화학식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화학식까지. 자,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이에요. 자, C3H8. 그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C4H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까지 같이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프로판은 C3H8, 부탄은 C4H10이라는 거예요. 주성분이.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무색, 색깔도 없고 그리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자, LPG 같은 경우는 자, 무미, 자,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냄새까지 없다. 자,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그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누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첨가하냐면 바로 이 LPG에는 착취제라는 걸 첨가를 해서 누출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착취제를 첨가를 합니다. LPG에. 자, 그 다음에 독성이 없는 가스이다. 자, LPG는 무독성 가스예요. 무독성. 독성이 없어요. 무독성 가스. 이제 LPG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폭발하기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폭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죠. 폭발성이 있어서 무독성 가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액화. 자, 액화되면 물보다는 가벼워요. 액화 상태면 자, LPG가 액화되면 뭐다? 물보다 가볍다. 물이 아니라 기체보다 좋죠. 액화되면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자 가볍게 되고 이제 기화되면 그죠? 기체가 되면 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공기보다는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겁다. 자,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LPG 가스가 누출이 되면 바로 바닥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LNG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 바로 LPG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휘발유 등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고무를 잘 녹인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폭발한다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NG. 자, LNG는 다른 말로 뭐냐? 바로 액화천연가스죠. 액화천연가스. 이거 어떻게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가스가 지금 LNG로 이루어져 있죠. 도시가스. 자, 그때 LNG,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뭐냐면 메탄이에요. 메탄. 자, LNG의 주성분은 메탄. 자, 화학식으로는 CH4예요. CH4. 메탄, CH4. 그 다음에 LNG도 마찬가지로 색깔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무색무취예요. 무색이면서 자, 냄새가 없다. 무취. 자,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액화하면 자, 물보다 뭐하냐면 물보다 가벼워요. 물보다 가볍다. 자, 그리고 기화 상태가 되면
어떠냐? 바로 공기보다 가벼워요. 자,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다. 자,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스가 누설이 되면 바로 공중으로 떠버려요. 공중으로 떠서 분산되기 때문에 LPG보다는 더 안전한 가스가 되겠죠. 그죠? 다 분산되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서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스의 주 성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자, 가스의 주 성분에서 자, 뭐를 볼 거냐면 바로 증기 비중을 볼 거예요. 증기 비중. 자, 먼저 LPG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자, 프로판과 부탄이었죠. 그죠?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자, 메탄이었어요. 메탄. 그래서 메탄과 프로판과 부탄의 증기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메탄부터 할게요. 메탄. 자, 메탄은 LNG의 자, 주 성분으로서 메탄은 화학식이 CH4예요. CH4. 그때 이 C는 탄소죠. 그죠? 탄소의 원자 번호가 뭐예요? 탄소의 원자 번호가 자, 12고 자, H 수소의 원자 번호는 자,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분자량. 자,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냐? 자, 보시면 분자량이에요. 자, C가 하나가 있죠. C 하나 있으니까 12 플러스 자, H 수소가 예, 4개 있죠. 4개. 그럼 하나가 4개 있으니까 4. 그럼 메탄의 분자량은 얼마다? 메탄의 분자량은 16이 돼요. 16. 자, 그렇다면 자, 증기 비중이에요. 자, 메탄의 증기 비중을 구해 보면 자,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자, 공기의 분자량보다 29분의 얼마? 메탄의 분자량이죠. 16. 자,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0.55가 나와요. 0.55. 자, 보세요. 증기 비중이 어때요? 1보다 작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다?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NG의 주성분이 메탄인데 메탄의 증기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뭐하다?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아시겠죠? 증기 비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판. 자, 프로판 볼게요. 증기 비중이 얼마인지. 자, 프로판은 화학식이 C3H8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량을 알아보면 지금 탄소가 지금 3개니까 얼마예요? 12가 3개니까 자, 12 곱하기 3 더하기 자, 수소가 8개 있죠. 8개니까 8이죠. 8. 계산하시면 자, 프로판의 분자량은 44가 돼요. 44. 분자량이. 자, 마찬가지로 증기 비중을 구해 보면 프로판의 자, 증기 비중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29분의 얼마다? 프로판의 분자량 44가 들어가죠. 자, 계산해보시면 이 값이 약 1.52가 나와요. 자, 어때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죠?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하다? 공기보다 뭐하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PG가 누설되면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탄. 자, 부탄도 LPG의 주성분인데, 자, 부탄 볼게요, 부탄. 부탄은, 자, C4H10이에요. C4H10. 자, 마찬가지로, 자, 분자량을 또 구해보면, 자, 탄소가 4개니까 12 곱하기 4에다가, 자, 수소가 10개니까 10이죠, 그죠? 1 곱하기 10. 계산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냐? 바로 얼마요? 58 나오죠, 그죠? 58. 자, 그럼 여기서 또 나눠줄 거예요.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을 구하면 얼마? 29분의 부탄의 분자량 58. 그럼 딱 떨어지죠, 그죠? 얼마? 2. 자,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도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하다?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탄은 LNG의 주성분이니까 어때요?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 그리고 프로판과 부탄은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LPG는 뭐하다?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자, 이것은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물질들이냐? 첫 번째. 자, 주기율표에서, 자, 원소의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에서 어떤 족? 바로 18족 원소들.
자,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바로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헬륨이 있고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그리고 크세논,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돈. 자, 이렇게 6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에 해당되는 그 원소들은 뭐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자, 이러한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완전 연소 됐을 때의 생성물들이에요. 완전 연소 됐을 때의 생성물이죠. 생성물. 자, 그때 어떤 물질들이 있냐? 자, 완전 연소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물과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물과 이산화탄소. 자,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바로 산화알루미늄이에요. 산화알루미늄. 그리고 오산화인. 자, 이 정도 4가지 좀 기억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완전 연소됐을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다?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대표적인 물질이.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연물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 물질을 바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데, 이 가연물이 되려면 뭐가 되냐?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바로 발열 반응이에요. 그죠? 발열 반응이 해야 연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뭐하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냐? 바로 질소. 대표적인 거 질소와 프레온. 자, 이러한 것들은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쪽에 보시면 이제 특수 가연물 나오죠? 특수 가연물. 자, 이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화재의 확대가 급격하게 되는 물질들이 바로 특수 가연물이에요. 특수 가연물.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물질들, 불이 붙었을 때 확대가 되게 크게 되는 물질들 있죠? 그러한 물질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수량과 같이 해서 특수 가연물. 이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소방관계법규에서 그 위험물 파트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소방 원론 부분에서 가끔가다 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소방 원론 부분에서도 공부를 또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바로 품명. 자, 특수 가연물의 품명. 특수 가연물의 품명의 종류를 자, 기억해 주시고 그 품명에 따른 뭘 기억하시냐면 품명의 수량까지. 자, 품명의 수량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특수 가연물인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표 있죠? 주어진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를 또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합성 고분자 물질 나오죠? 합성 고분자 물질. 자, 보시면 합성 고분자 물질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첫 번째는 열 가소성. 자, 열 가소성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열 경화성. 자, 열 경화성 자, 수지가 있어요. 2가지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열 가소성 수지는 뭐냐면 열을 받았어요. 수지가 자, 열을 받으면 그 열에 의해서 변형이 가능한 수지가 열 가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변형. 자, 변형이 가능한 물질이 뭐다? 그게 열 가소성이에요. 열 가소성. 자, 그런데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자, 열을 받으면 그죠? 열에 의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게 바로 열 경화성이에요. 굳어버리는 거. 자, 굳어버리는 물질이죠. 수지. 합성 고분자 물질. 굳어버리는 물질이 뭐다? 바로 열 경화성이에요. 열 경화성.
이 경화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간경화 같은 거. 간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간경화성. 그래서 열경화성. 그게 바로 굳어버리는 물질이 열경화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물질, 플라스틱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먼저 열가소성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바로 PVC예요. PVC. 자, PVC 수지. PVC 수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에틸렌. 자, 그리고 폴리스틸렌 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아세트산 비닐. 자,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열가소성 수지에는. 자,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에는 자, 뭐가 있냐? 바로 페놀 수지와 그 다음에 요소 수지, 마지막으로 멜라민 수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지가 열가소성인지 열경화성인지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바로 열가소성 중에서는 PVC 수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열경화성 같은 경우는 페놀 수지와 바로 요소 수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산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소에 대해서 말해보면, 첫 번째 산소. 그러니까 산소 공급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소 공급원. 자, 일단 지난 시간에 그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원. 자, 여기서 산소 공급원으로서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원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산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기,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위험물이라는 것들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험물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경우에 자, 어떠한 위험물들이 있었냐면 바로 제1류 위험물. 자,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바로 산화성 고체라고 했습니다. 산화성 고체. 그죠? 자,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의 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이거는 자기 반응성 물질. 그러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는 그 물질 자체 내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뭐 점화원 없이 혼자 발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6류 위험물이 있죠. 제6류. 자,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바로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로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지연성 가스. 즉, 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연성 가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지만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을 갖다가 뭐 지연성 가스 아니면 지연성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산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소, 그다음에 염소, 그리고 오존 이러한 것들이 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 공기.
그죠? 공기 중에서도 압축 공기가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연소 범위가 나오는데, 자, 연소 범위라는 거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자, 일단 연소 범위랑 같은 표현. 자,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연소 한계. 연소 한계라고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연소 한계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뭐 폭발 범위, 그다음에 폭발 한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폭발 한계. 자, 문제에 어떠한 용어가 나와도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연소 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연소 범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해서 점화원을 주면 연소가 되게 되는데, 그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연성 증기와 공기의 혼합 비율, 그 기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의 농도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만 바로 연소가 되는 범위, 그 범위를 갖다가 이제 연소 범위라고 해주는 겁니다. 농도 범위. 그래서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 가연성 증기와 공기의 기체 비율이, 잠시만요. 자, 혼합 비율. 자, 혼합하는 비율이 자, 어느 농도 범위에 자, 들어가야 자,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그 농도의 범위를 갖다가 연소 범위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바로 농도의 범위가 2.1에서 얼마냐면 81까지입니다. 2.5인가요? 네, 2.5에서 자, 81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 아세틸렌의 농도가 2.5에서 81까지 이 범위에 있을 때만 바로 아세틸렌이 연소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때 밑에 보시면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가 나오는데, 자, 연소 하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소가 일어나는 하한, 즉 최소치의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소 상한계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상한, 즉 연소 농도의 범위의 최대치를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바로 2.5라고 하는 것이 연소 하한계가 되는 것이고, 최소치 연소 하한계, 그리고 81이 바로 연소 상한계라고 합니다. 최대치, 농도 범위의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1에서 2.5에서 81까지가 바로 농도 범위가 되는 거죠. 농도 범위의 연소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가스에 해당하는 하한계와 자, 상한계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다 암기가 안 될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자, 아세틸렌 그리고 수소. 제가 교재에 굵은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수소 그리고 에테르.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에테르, 그 다음에 에틸렌과 그 다음에 메탄, 그리고 프로판, 그리고 부탄. 자, 이 정도는 암기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세틸렌의 그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세틸렌이 이 가연성 가스 중에서 가장 연소 범위가 넓은 가스입니다. 아세틸렌이 가장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것. 그리고 이 수소도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수소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소의 연소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4에서
75 정도 되는 것으로서 이 아세틸렌과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위험성 가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가스가 되겠죠. 연소 범위가 다른 그 가스보다 넓기 때문에 위험한 가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암기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폭발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폭발 한계와 위험성. 자, 이쪽에 볼까요? 세 번째. 자, 폭발 한계와 위험성에서 바로 첫 번째는 폭발 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발 한계, 즉 연소 범위가 자, 이만큼의 이제 연소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연소 하한치, 한계, 연소 상한계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연소 하한계가 작을수록 즉 이만큼 하한계가 내려가면 바로 이 연소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 하한계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이번에는 연소 상한치가 더 커지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소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연소의 상한치가 커질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소의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같은 말이죠. 자, 연소 하한치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연소 상한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소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험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소 범위의 하한계는 그 물질의 인화점에 해당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갖다 대었을 때 불이 붙는 온도가 인화점인데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연소 하한계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되기 위한 최소의 농도입니다. 최소의 농도. 즉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농도, 온도가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연소 하한계와 자, 인화점이라는 것이 뭐 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연소 하한계는 그 농도가 되는 것이고 인화점은 온도입니다. 온도. 자, 연소 하한계는 자, 농도가 되는 것이고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입니다. 자, 농도와 온도가 같을 수는 없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소 하한계와 인화점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즉 연소 하한계는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의 농도라는 말이고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되기 위한 최소의 온도라는 말이지 이게 같은 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연소 하한계와 인화점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연소 범위는 주위 온도와 관계가 깊다. 그다음 여섯 번째, 압력 상승 시에 하한계는 불변하지만 상한계는 상승한다. 자, 이러한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험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위험도. 자, 이 위험도도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위험도 H. 자, 위험도 H는, 번호가 잠시만요. 산소 공급원의, 맞군요. 세 번째,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네 번째, 위험도. 자, 위험도 H라고 하는 것은 바로 L분의 공식입니다. L분의 자, U-L. 자, 이라고 해서 자, 위험도 H라는 것은 연소의 하한계. 자, 써볼까요? 자, L은 연소의 하한계. 연소 하한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U가 바로 연소 상한계. 연소 상한계다. 즉, 좀 전에 썼던 연소 범위에서 나왔던 그 수치들을 이용해서 바로 위험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위험도 H는 잘 보시면 자, 연소 상한계 마이너스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뺐다? 이게 바로 연소의 범위죠. 연소의 범위. 그죠? 연소의 범위. 자, 그리고 L은 연소 하한계. 그죠? 연소 하한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소의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도는 커진다. 그쵸?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은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 하한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럼 반대로 연소 하한계는 클수록 위험도가 클까요? 아니면 연소 하한계가 작을수록 위험도가 클까요? 이건 뭐 산수입니다, 산수. 연소 하한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작아야. 그죠? 분모가 작아져야 이 전체적인 값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 하한계는 작을수록 위험도는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소 하한계가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했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소의 범위는 넓을수록, 그리고 연소의 하한계는 작을수록 위험도는 커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 수소의 위험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위험도? 수소의 위험도?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의 범위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4에서 75. 자, 수소의 그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가 4에서 75라고 했죠. 4에서 75. 이 값들을 이용해서 위험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위험도 H는 자, 연소 하한계 분해. 연소 하한계가 얼마죠? 4. 그죠? 연소 하한계, 그리고 연소 상한계는 75. 여기 4분의 연소 하한계 분해, 바로 연소의 범위, 즉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빼주는 거죠. 75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17.75라는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위험도라는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위험도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값이 주어졌을 때 다른 물질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위험하다라고 비교해주는 상대적인 수치가 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도가 20보다 작으면 위험하지 않다. 아니면 위험도가 20보다 크면 위험하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위험도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비교해주는 상대적인 수치가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 범위를 아셔야 이 위험도를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입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 수소의 연소 범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세틸렌과 예를 들어서 자, 아세틸렌과 자, 수소의 혼합했습니다. 수소를 혼합해서 그 혼합가스의 바로 폭발 하한계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틸렌과 수소를 합했을 때의 폭발 하한계, 즉 최소 농도죠.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농도를 구해보자는 것인데, 바로 이 공식은 바로 르 샤틀리에, 좀 어렵죠? 르 샤틀리에 법칙에 의해서 자,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르 샤틀리에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L분의, 이것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L분의 100은 자,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쭉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혼합가스의 종류가 뭐 세 가지를 혼합했다. 세 가지를 혼합했으면 L3분의 V3까지만 계산하시면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LN분의 V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식 같은 경우는 N개의 혼합가스, N개의 가스를 혼합한 겁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요 L값.
요 L 값이 바로 폭발 하한계. 우리는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폭발 하한계. 그 다음에 요 L1, 요 L2, LN.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 수소의 폭발 하한계. 그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V1, V2, VN. 자, 이거는 이 가스, 그죠? 그 가스의, 위험 가스의 바로 그 부피. 가스의 부피가 바로 V1, V2, VN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는 L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L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00. 자, 100을 이 전체의 값으로 나눠주면 바로 폭발 하한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공식을 조금 더 자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폭발 하한계는 이 100이라는 값을 이 전체의 값으로 뭐 한다?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자, V2 플러스 이런 식으로. LN분의 VN.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구해지는 겁니다.